올해가 드디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채널에서는 100개가 넘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여러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신 3가지 이야기를 엄선해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돌아보면서 올해 걸어온 길과 내년을 향한 새 출발의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듬는 시간,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참된 다정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타가 전한 깊은 다정함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새로운 깨달음에 이럴 수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정함이란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돌보는 모습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정한 태도의 하나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다정함이 지나쳐 스스로를 희생하게 되고 결국 좋지 않은 갈등이나 나쁜 결과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배려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서운함이나 원망뿐이었던 적.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타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다정함은 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부타는 다정함이란 슬기와 너그러운 마음이 맞물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함께해야 비로소 진정한 다정함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부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참된 다정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족 사이란 참 까다로운 관계입니다. 부타가 말한 떨어지기 싫어도 결국 떨어지게 되는 아픔, 이 아주 또렷이 드러나는 사이이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도 착한 마음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정하다, 상냥하다 같은 말이 너무 흔히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타는 자기를 내세우려는 다정함을 경계했지만 오늘날엔 다정함이 곧 사람이 괜찮다는 평가의 기준처럼 여겨져서 누구든 다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문제점이 더 두드러져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 예도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고민을 지닌 한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아드님 문제로 상담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남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아이가 오랜 기간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 지 30해가 됩니다. 장남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50살이 됐습니다. 지금은 일하십니까? 학교 졸업 후 1년쯤 일하더니 자잘한 일로 그만두고는 쭉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30해가 지나도록 변함이 없네요. 집에 계시긴 하는데 문을 잠그고 지내시나요? 제가 식사를 문 앞에 갖다 두면 아침쯤 그릇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애가 살아있긴 하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럼 대화는 거의 못 해보셨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말 섞은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마저도 화장실 나왔을 때 잠깐 한마디였으니 나는 5년 넘게 얘기 못했네. 아마 내가 미움받는 거겠지. 아니요. 내가 잘못이 크지. 애한테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회사 가라. 잔소리를 너무 했으니 아버님께서 꽤 엄하게 키우셨다고 여기시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아들에게 뒤를 이어주길 바랐고 무리하게 닥달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들도 대표가 되고 싶다 말하곤 했으니. 근데 틀어박힌 뒤로 당신도 태도가 바뀌어 엄청 다정하게 대하잖아요. 아이 요구도 뭐든 다 들어주고 잘못한 걸 보상하는 심정으로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면 언젠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결국 어려움은 가족의 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믿고 어떻게든 보듬어 주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저희 부부도 이제 80이라 우리가 세상을 뜨면 저 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남아있을 때 어떻게든 아들이 자립하길 바라는데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괴로움을 함께 아파해준다는 부타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괴로울 때 곁에서 함께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위지가 되는지 몰라요. 아드님을 향한 부부의 마음도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네,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30년이 흘렀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서 이게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해요. 혹시 그럼 아들을 냉정하게 떼어놓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타가 말씀하신 참된 다정함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부타는 다정함이란 슬기와 어진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둘이 함께해야 상대를 정말로 살피고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슬기가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좀 더 노력해서 아들을 이해해야 했나, 더 애쓰면 됐나 이런 뜻일까요? 조금 차분히 보시죠. 더 생각한다와 슬기를 갖춘다는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슬기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힘, 미래를 내다보고 옳고 그름을 헤아리는 힘입니다. 한편 어진 마음이란 괴로움을 덜어주고 편안함을 내어주려는 마음이죠. 둘 다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정함이 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거나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돕다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아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그게 뜻대로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가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나 억울하기도 해요. 네, 내가 이만큼 베푸는데 왜 안 알아주지라는 섭섭함이지요. 사실 그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진 않을까요? 부타의 말을 빌리면 남들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보이고 싶은 흐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흐린 마음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 흐린 마음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못 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옳은 건가요? 설마 정말 아들을 내버려둬야 하는 건지, 내치라 말라가 아니라 먼저 문제가 누구 소관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오랜 세월 아드님이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건 본인이 해결해야 할 자기 문제죠. 그런데 부모가 그걸 대신 떠안아왔으니 꼬인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차갑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힘든데 진심으로 안쓰럽다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그분이 정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지는 잘 살펴봐야지요. 방에 틀어박힌 지 20해 넘었지만 집은 안전하고 밥은 꼬박꼬박 배달되고 정작 본인은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궁지에 몰린 사람이냐 아니면 본인 과제를 남에게 떠넘기며 안주하는 사람이냐 확인이 필요해요. 듣다 보니 우리 아들은 어쩌면 힘겹다가 아니라 편하다 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게 도움을 구한 적도 없고요. 네. 하지만 부모님 마음속에는 아이가 안쓰럽다, 돌봐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30년간 함께 얽힌 상태가 계속된 거죠. 맞아요. 저희 부부가 이 문제는 우리 몫이라 여겼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타는 다른 사람의 한 일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에만 매달리면 정작 자기 삶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아드님의 문제는 그가 일하지 않고 사회와 관계 맺지 않는 일인데 그것은 그의 몫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고민하고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아들이 더 위축되진 않을까요? 떼어놓는다는 말이 꼭 정을 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아들 몫이라면 본인이 마땅히 부딪혀야 합니다. 주변이 대신 짊어지면 아들은 더더욱 스스로 움직이지 않겠지요. 아, 그러네요. 사실 아들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얽매이지 않았을 텐데 어느새 우리도 그 일에 의지해온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타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함께 망가지는 의존 관계가 아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단, 목표는 자립이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진 마음이자 슬기로운 태도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도 서로 자립을 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묘하게 얽힌 너 없인 못 살아, 나 없인 넌 안 돼라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러저러 복잡해지면 어느새 함께 의존하는 모양이 되어 본인도 괴롭고 상대도 자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또다시 잘못된 방식으로 헛된 친절을 베풀다가 역효과 날까봐 두렵습니다. 도움과 의존은 전혀 다릅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하며 최종 목표가 자립임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크고 올바른 다정함이자 슬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신들도 자기 삶을 스스로 세우는 길을 함께 걸어나가셔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 아들이 자립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정작 우린 스스로 자립하지 않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부모님이 먼저 자립 쪽으로 한 걸음 나가면 아드님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슬기와 어진 마음을 함께 지니고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된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까울수록 다정함이 어렵고 상대를 위해 했던 일이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다정함이란 슬기와 너그러운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라는 부타의 깨우침이 머릿속을 환히 정리해 주리라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슬기가 중요하고 내 마음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정말로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길이 보이니까요. 흔히 상냥하다는 말이 남발되지만 이번 부타 말씀을 곱씹어보면 그 속뜻이 선명히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로 다시 짚어볼게요. 다정함이란 슬기와 너그러운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 균형을 지켜야 상대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들 자립을 돕고자 한다면 부모 자신도 자기 삶을 지키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부타가 가르친 진짜 다정함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실은 가장 소중한 게 단 하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는 길로 떠나보시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마음에 드신다면 꼭 채널을 이어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동력 먼 곳에 이사한이라는 40살 무렵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왜 사는 걸까 하고 되뇌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느 날 마을을 떠나 큰 숲속을 방황하게 되었고 혼잣말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나? 이 상태로 사는 건 고통스러워. 가족도 이사한의 고민을 잘 몰랐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친구와의 우정도 꿈도 다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매일매일이 똑같아 보였으며 마음은 부서질 듯 답답했어요. 밤이 되면 별빛 아래서 울음을 삼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사한은 수없이 자기 속을 들여다봤지만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고 과연 벗어날 길이 있긴 한 걸까 하고 헤매던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뒤흔들 만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운명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깊은 숲 안으로 들어섰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하늘이 드넓게 펼쳐진 그 자리에서 낯선 수행자가 앉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잔잔한 얼굴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한은 본능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러자 상대가 부드럽게 말했죠. 나는 부타, 깨어난이라고 하오. 그대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이사한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안고 있는 괴로움과 갈증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할수록 쏟아져 나오는 아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의 절규 같았죠. 부타는 그의 이야기를 고요히 듣더니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답은 쉽지 않지만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게 단 하나 있다면 마음의 평온일 겁니다. 저는 그걸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이사한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강하게 원했지요. 그러자 부타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여기로 오세요.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부타는 이사한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숲과 먼 산, 끝없는 하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해가 지려는 참이라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부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풍경을 보세요.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넓은 세상은 그대와 모든 이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사한은 눈앞 경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지만 동시에 이 광활한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죠. 부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큰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그대의 괴로움도 이 세계의 흐름 속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 고립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얽혀 있으니까요. 이사한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타는 손으로 이사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욱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 아름다운 순간을 누려봅시다. 이사한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사한은 다시 부타를 찾아갔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마음이었죠. 부타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언덕 아래 조용한 곳에 함께 앉았습니다. 부타가 물었습니다. 이사한, 어젯밤 별빛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이사한은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 광활한 세상 속 한 점이란 게 새삼 느껴지면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타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죠. 좋습니다. 그게 제가 전하고픈 첫걸음이랍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늘 과거나 미래로 헤매면 현재가 가진 소중함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사한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숨 쉬는 시간을 만끽하고 눈앞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그러면서 부타가 들꽃 하나를 이사한에게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몸으로 느껴보세요. 색깔, 모양, 향기, 머무르는 순간순간 변해가는 모습. 이사안은 꽃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이렇게 많은 걸 알아챌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요. 부타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삶도 이 꽃과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아름다우면서도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 매 순간을 귀히 여겨야지요. 이사안은 깊이 감동했고 부타는 이사안 눈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좀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지요.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타가 설명하기를 마음 챙김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평소 삶 전체에서 깨어있듯 살아가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가령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빛깔과 냄새, 맛을 차근차근 느끼고 그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들어간 손길에 감사하는 거죠. 이사안은 부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걷는 중에는 발이 땅을 밟는 느낌, 공기의 흐름, 내 몸이 움직이는 감각을 살피라는 겁니다. 평소엔 지나칠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마음 챙김은 감정과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화나고 슬플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런 기분이 있는구나 하고 묵묵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사안은 부타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이걸 자기 일상에도 가져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타는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고 삶을 알차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고 마무리했어요. 이사안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꼭 해볼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부타는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스스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사안은 궁금증이 더 커져서 부타님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타가 차분히 말했죠. 처음엔 저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밖으로 나가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길에 나섰고 여러 수행을 거치다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죠. 이사안이 그 길이란 뭔가요? 하고 묻자 부타는 욕심과 매달림을 내려놓는 일이지요. 많은 괴로움이 욕심과 기대에 묶여 생깁니다. 참된 기쁨은 바깥 조건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라 말했습니다. 이사안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게 진짜 행복의 길이네요. 부타는 미소 지으며 그렇습니다. 이사안, 마음의 평온이 있다면 바깥 세상의 변덕에도 휘둘리지 않고 행복을 찾을 수 있지요. 라고 답했죠. 이사안은 그럼 저도 부타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며 기대를 드러냈고 부타는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가다듬고 속의 평온을 찾으려 애쓰는 겁니다. 그 일에 마음 챙김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이 아니니 늘 마음을 열고 자신과 대화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려 애쓰십시오. 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이사안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부타는 당신의 여정은 지금부터랍니다. 계속 배우고 정진해야 진정한 눈뜸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라고 마무리했지요.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둘은 처음 만난 그 깊은 숲, 나지막한 언덕 언저리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사안은 부타에게 당신과 만난 건 제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요. 부타는 이사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잔잔히 응시하며 그대가 이미 훌륭히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제 마음이 깨어있고 참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라고 전합니다. 이사안은 눈을 잠시 감고 숨을 고르며 가슴속에 새 희망이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부타에게 말했죠. 제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제가 겪은 길이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부타는 기쁨 어린 미소로 그 마음이야말로 성장의 증표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나는 길은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행복까지 함께 바랄 때 열리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줄 거예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홍빛에서 보랏빛으로 넘어가는 그 하늘 아래 숲은 잠잠했고 그 평화로운 장면이 이사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타와 헤어진 뒤 세월이 흐르자 이사안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부타에게 배운 마음챙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여기에 깨어있고 생각과 감정을 담담히 바라보는 태도였죠.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고 이사안을 둘러싼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사안은 작은 마을에 정착해 아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했습니다. 아리아는 이사안의 잔잔하고도 깊은 마음에 반했고 그의 깨달음 어린 다정함에 감동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라지라고 지었어요. 라지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고 이사안과 아리아는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사안은 아들에게도 부타에게서 배운 이치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연과 어울리고 사소한 일도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법을요. 온 가족이 숲 산책을 하고 별을 바라보며 살아있음의 신비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라지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아빠, 이 꽃 예쁘죠? 라며 보여줬을 때 이사안은 울컥 감동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꽃을 차분히 바라보며 그 작은 생명이 지닌 빛과 모습을 이야기했지요. 라지의 눈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빛났습니다. 이사안은 가족과 함께하면서 부타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내 아리아와 아들 라지와 함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사는 기쁨을 마음 깊이 알아간 겁니다. 마음속 평온을 간직한 이사안 주변에는 자연이 따뜻한 기운이 번졌고 사람들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사안은 부타를 만난 일이 내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도 빛나게 했다고 감사했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깨달음은 변치 않고 이사안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예시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각자 마음속 답답함을 떠안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평온을 찾으려 하면 크나큰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기 마음과 마주하면서 주위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타가 전한 마음챙김은 그저 앉아있는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깨어있는 자세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사안이라는 사람의 예에서 보듯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모으는 작은 버릇만 들여도 우린 내면의 평온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어요. 바깥 조건에만 매달리는 게 아닌 내 안에서 우러나는 안온함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그 깨달음에 다다르면 사소한 나날도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사안처럼 우리 각자가 마음의 평온을 찾고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게 된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지겠죠. 오늘부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길이 지금 열릴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근심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주제를 전해보겠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좋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의심도 들겠죠. 잠깐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며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내 모습, 혹은 일이나 인간관계에 난관이 닥쳐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고개를 드는 내 모습. 그렇게 살면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부처의 가르침을 잘 써먹으면 그런 내 모습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요 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해리포터 마법봉을 휘두르는 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일깨우는 거라고 부타는 말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그 가르침을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삶도 빛날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적한 작은 도시에 스스로의 불완전함에 고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없는 점만 골라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좀 더 키가 컸으면, 머리가 좋았으면, 돈이 많았으면 같은 생각에 마음이 늘 무거웠죠. 어느 날 유토는 회사 모임에 나가 다른 이들이 성공담이나 신나는 주말 활동을 떠벌리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들 풍족한 삶을 사는데 나만 뒤처진 기분이야. 모임 뒤 귀가하던 길, 유토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게 한숨을 지었지요. 그때 이 동네에서 따뜻함으로 유명한 스님이 지나가며 힘들어 보이는구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래?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목소리엔 깊은 이해심이 묻어났고 유토는 그 인간다움에 끌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은 훌륭한 의지로 좋은 가정도 이루고 잘 지내는데 전 뭐든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유토를 스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했죠. 네가 겪는 이 괴로움도
사람으로서 자라는 과정의 일부란다.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야. 유토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핵심을 보여주려 비유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붉은 기운이 도는 나무 하나가 나는 너구리만큼 크지도 않고 잎도 선기다라고 한탄했단다. 그런데 사실 그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렸고 푸른 잎을 기운차게 키워냈어. 결국 남다른 아름다움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은 거지. 유토는 그럼 제게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고 물었고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장점뿐 아니라 부족함과 허점도 다 끌어안는 거야. 그것이 참된 자기 소중함의 시작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내놓았죠.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아낀다고 말해보렴. 처음엔 어색해도 진심으로 믿게 될 때까지 계속해봐. 유토는 좀 놀랐지만 스님의 잔잔한 눈빛에 설득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기 사랑 씨앗이 심어진 거죠. 그날부터 유토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나는 나를 아낀다 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처음 며칠은 꽤나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의문도 머리를 스쳤지만 스님을 믿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자 유토 마음속에 잔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머리가 엉망인 걸 봤는데 전 같으면 보기 흉하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약간 웃기지만 귀엽네 라며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신을 발견했죠. 유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나를 아낀다. 는 그날 말이 평소보다 더 힘이 실려 나온 겁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점점 일상에 번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전에라면 난 안 돼 하고 뒤로 빠졌을 프로젝트에 자진해서 참여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잘 될진 모르지만 해볼 가치는 있지 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뜻밖의 유토가 맡은 프로젝트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사가 잘했어 하고 칭찬해 줄 때 유토는 속으로 고마워요. 나는 나를 아낍니다 하고 중얼거렸죠. 이 일을 계기로 유토는 자기 사랑이 어떤 힘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주변도 나를 믿어주고 실제로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감했죠. 그런데 인생은 늘 굴곡이 있는 법. 어느 날 유토는 중요한 협상 자리 자료를 집에 놓고 오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순간 역시 난 바보야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괜찮아. 다들 실수는 하는 법이야. 이걸 계기로 배우면 되지. 나는 나를 아낀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사와 고객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사과했는데 오히려 고객이 그의 성실함을 좋게 봐주어 다시 얘기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유토는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사랑이 단순히 나 잘났어가 아니라 실패나 약점마저 끌어안는 태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유토 내면엔 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나는 나를 아낀다 고 말하던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스며든 말이 되었고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였는데 예전에 동료들의 성공담에 우울해하던 유토가 이제는 남들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기도 작은 성취에 크게 기뻐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 어느 날 길에서 예전 그 스님을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유토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전해드렸고 스님은 잔잔한 미소로 잘했구나. 자기를 아끼는 길은 끝도 없는 여정이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인생의 묘미야 라며 칭찬했습니다. 유토가 스님, 앞으로도 불안해지고 자신감 잃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땐 어찌해야 하나요? 하고 묻자 스님은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단다. 괜찮아. 너는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심호흡을 한 뒤 눈앞 일에 집중해보렴 이라 조언했습니다. 유토는 네, 고맙습니다. 저 자신을 계속 소중히 대할게요. 라며 감사했습니다. 스님은 헤어지기 전 이제 네가 찾아낸 자기 사랑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면 좋겠다. 내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토는 그날부터 자기 이야기, 자기 사랑의 소중함을 직장 후배들이나 고민하는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 잘하는 점도 부족한 점도 다 합쳐서 나잖아. 라는 말을 전했고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어떠신가요? 유토 이야기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될 단서를 좀 느끼셨을까요? 사실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가만히 받아들이면 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커져요. 유토의 경험은 곧 여러분 각자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누구나 자기 사랑의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유토가 했듯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아낀다 고 외쳐보는 겁니다. 처음엔 민망해도 끈기 있게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칭찬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 요리 맛있게 됐네. 힘든 업무였는데 어찌어찌 해냈잖아. 식으로 자잘한 성취도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작은 시도를 해봅시다. 지금 당장 두 손을 들여다보고 손바닥에 어떤 주름이나 흉터가 있나 살펴보세요. 거기에 당신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쁨, 슬픔, 애씀, 이룸, 전부 그 손에 새겨져 있지요. 그리고 그 손바닥을 바라보며 작게라도 중얼거려 보세요.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해줬구나. 어떠신가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런 사소한 감사가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 됩니다. 손 한 부분에서 출발해 나중엔 온몸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기 사랑이란 자기를 마구 지켜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약점과 잘못까지 품는 자세예요. 유토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자책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걸 떠올려 보세요. 이게 진짜 자기 사랑 모습이죠. 물론 그렇게 쉬우면 다들 하겠지 라고 위하여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래 묵은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한 번씩 역시 난 안 돼 라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조차 자기 사랑의 과정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점, 자기 사랑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가며 커집니다. 유토도 스님을 만나고 배운 걸 주변에 전하며 마음을 더 키웠잖아요. 아마 여러분 곁에도 응원해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등. 요즘 나 자신을 소중히 하려고 연습 중이야 라고 털어놔 보세요. 의외로 나도 그랬어.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반응이 돌아올 수 있답니다. 그래도 정말 모든 게 잘 될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요. 솔직히 자기 사랑을 한다고 해서 당장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자기를 아끼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자신감이 솟고 실패해도 다음엔 잘 될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살림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게 됩니다. 아침 햇살, 길에서 들리는 새소리, 직장 동료와 주고받는 짧은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것에까지 감사하는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걱정 말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표현의 참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사랑 길을 걷는 건 어떨까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나를 아낀다 하고 말해보시고 하루 끝날 때 오늘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 삶에도 좋은 변화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유토처럼 자기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가 될지도 모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걸 꼭 실천해보시고 그 경험을 소중한 사람과도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저마다 자신을 아낄 줄 알게 되면 세상은 훨씬 더 부드럽고 훈훈해질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떼봅시다. 당신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서요. 나는 나를 아낀다. 이 말이 삶을 빛내주는 마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기 사랑 여정이 멋지게 펼쳐지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잊지 마세요. 이 길은 끝이 없습니다. 유토 이야기 또한 여기서 완전히 닫히지 않아요. 그도 살며 온갖 도전을 계속 마주치겠죠. 그때마다 아마 공원 벤치에서 스님이 해준 말을 떠올리며 나는 나를 아낀다 하고 중얼거릴 겁니다. 그 말이 그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 어떤 괴로움도 이겨낼 힘이 돼주겠죠.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며 기쁨과 슬픔, 이름과 실패를 다 겪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유토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아낀다. 이 말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이정표가 되길, 그리고 안에 깃든 끝없는 가능성을 열 열쇠가 되길 빕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더하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